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양측의 수싸움이 심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법적 대응, 그러니까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윤 총장 측이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맞불을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위헌 신청이, 그러니까 위헌 재판 신청이 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네. 이 지금 만약에 이제 위헌 소송에 대해서 그 위헌 소송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같이 냈습니다. 이 검사징계법 자체에 위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력이 진행되는 것을 조금 정지해 달라라고 하게 된다면 10일 날 이 징계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네. 만약에 그 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법원의 결정을 신청한 상태에서 징계위를 열게 되면 이것 자체가 또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법무부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10일에 만약에 징계위를 열지 못하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윤 총장이 이 직무를 행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을 그대로 그냥 손 놓고 바라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직무 집행 정지에 대해서 정지 결정이 났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고를 해서 차라리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이런 전략을 조금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당시에 이 결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집행정지 결정문에 보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긴급한 네. 필요가 있는지, 이거 두 개가 요건의 쟁점인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도 똑같이 쟁점이 되거든요. 이 헌법소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쟁점 자체는 동일하게 될 수가 네.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 앞서의 재판 결과, 결정 결과에 대해서 구속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놔두고 확정되도록 두는 것보다는 다툼의 여지가 아직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이 법무부 입장에서도 낫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즉시 항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즉시 항고라는 것이 또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항고 중에서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사유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즉시 항고 쪽으로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즉시 항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려졌던 어떤 그 결정들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먼저 내려진 것이 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예. 이번에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이제 기존에 내려졌었던 직무 배제에 대한 그 정지, 이것이 다시 되돌려지지는 않는다. 다시 그렇군요. 판결이 날 때까지는 윤 총장의 직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좀 변호사께서 언급하셨듯이 그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 근거인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는데 일부 조항에 대해서 일부 검사가 아닌 총장에게 적용될 때는 위헌 소지가 있다. 그 일부 조항이란 걸 좀 어떤 걸 문제에 삼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검사징계법 네. 5조 2항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이 이 징계위원회 위원들 5명,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숫자겠죠. 7명 중에 5명을 위촉 또는 지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검사징계법이 기본적인 틀은 일반 검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를 이제 기본으로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틀을 짰던 것인데, 검찰총장에 대해서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했다가 법무부 네. 장관이 청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5조 2항이랑 같이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했는데 그 청구권자가 이 구성까지도 과반 이상을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헌법에 있는 공무 담임권이라든지 예. 이런 여러 가지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렇게 지금 됐던 부분입니다. 예. 네.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부분이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어제 헌법 소원을 낸 것 자체가 악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법조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게 악수인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악수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이 징계위원회를 이미 윤석열 총장은 한번 2013년 12월 정도에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직 1개월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9시간 정도 징계위원회에서 많은 주장도 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직 1개월이 나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징계위원회 자체가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최대한 이것을 조금 뒤로 미루고 싶고, 그 사이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밝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헌법소원이 악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게 헌법소원 자체는 인용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이게 좋지 않은 선택일 수가 있겠지만 이거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제 효력을 이제 정지하는 가처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10일 전에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예 징계위원회 자체가 법적으로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10일보다 정지 가처분 자체가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절차적 정당성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것을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진행했다. 이런 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10일에 이것을 강행할지 여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이런 시간을 얻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처분 신청 자체를 하는 것에서 많은 좀 이익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 헌법소원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금의 다툼은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법관징계법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예. 법관징계법에도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 대법원장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법관징계법상에서는 징계 자체가 해임이나 면직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 정직부터 이제 예, 그 징계에 가능하군요. 대해서만 네.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검사징계법 같은 경우는 해임이나 면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차이가 있고 이 구성에 대해서도 임기나 이런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이제 검사징계법 5조 2항이 올해 10월 20일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시행 자체가 내년 1월 21일부터 되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된 것인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일 겁니다. 구성위원을 지금 현재 7명이지 않습니까? 9명으로 늘리게 되고 그 중에 3명을 외부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인 그리고 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뭐 1인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위원회 소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네. 법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본다면 이 부분 헌법소원도 인용의 가능성이 아예 0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만약에 이 헌법소원을 신청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꼭 악수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도 징계위 전에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예, 이 효력정지 신청 가처분 자체는 보통은 이제 일주일 이상 당연히 걸리는 게 맞습니다. 2, 3주 최소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2, 3주 이상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다만 이제 사안인 만큼 빨리 진행이 돼서 10일 전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가 있겠지만 10일 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에서는 이것을 강행할지 여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가 있고 10일 전에 만약에 결정이 났는데 이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이 안 된다고 하면 예. 그때는 정말 악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윤 총장 측에서는 일단 헌법 소원도 내고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평론가님은 좀 이 부분 어떻게 네. 좀 보셨는지요? 일단 내볼만 한 것은 이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이 전적으로 임명이라든지 또 위촉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의 취지는 원래 사건 관계에서 좀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당사자 검사와 거리를 두고 있는 법무부, 분민 통제의 임무를 갖고 있는 법무부가 이것을 주관하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을 겁니다. 예.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위촉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원래 이 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었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훼손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론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징계위의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징계 절차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원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취지 또한 이 사건에 너무 깊이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런 경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징계를 청구한 것은 좀 위원회 구성이 다를 필요가 있다. 예, 거기에까지 대비하지 못한 법이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이제 뭐 원칙적으로는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과연 징계위원회 12월 10일 이전에 결정이 될까 이 문제인데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이 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원론적으로는 해볼 수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끼칠 효력이랄까요? 결과 이런 것들은 좀 미지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재연기됐습니다. 2차 연기가 된 것이죠.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서 미뤄진 건데
청와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좀 어떤 부분이 좀 고려된 걸까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4일에 원래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문 대통령의 이런 이제 언급이 있고 예. 나서 1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법무부에서는 계속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소환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형사소송법에 있는 이 규정이 준용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었는데 법무부에서는 그것이 뭐 문제가 없다라고 강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없으려면 나중에라도 뭐 이견이 없으려면은 최대한 이 징계 혐의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법무부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줘야 이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법무부에서도 오히려 이 뭐 결정 자체가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1일로 연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1일로 연기하고 나서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오히려 또 이제 이 절차 자체가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네. 불리하게 끌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헌법 소원을 신청을 하면서 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넣으면서 다시 한번 변수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대로 끌려가서는 또 다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이랑 다르게 이제 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관해서 한 번 더 변수를 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일단 근데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어떤 쪽에 명시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거꾸로 얘기했을 때 절차적 공정성, 뭐 트집 잡힐 만한 부분이 없이 그대로 진행이 돼서 결정이 떨어지면 그것을 이제 대통령이 그냥 승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문이 법무부 입장에서 특별히 불리하다거나 뭐 대통령한테 경고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그 전에 이제 어떤 뭐랄까요. 그 절차적 미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고 그것 때문에 직무 배제도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되풀이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어떤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기한 건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명을 또 하지는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최소주의적 개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저 정도만 개입하는 게 바람직한가? 정무적으로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편으로 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는 이제 더 이상의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는 어떤 그런 모습일 테고 뭐 최악의 어떤 상황에서의 청와대가 받을 수 있는 부담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쪽으로 주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예.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리게 된다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될지에도 역시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나요? 예, 지금 되겠는지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도 결국에는 예단할 수 없다라는 게 정말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징계 자체가 뭐 징계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이 징계위에서 결정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가장 불리한 뭐 이런 결정부터 가장 유리한 결정까지 과반수가 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가장 불리한 결정부터 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임이 1명, 면직이 2명, 그리고 뭐 정직이 3명 이렇게 되면은 4명이 되는 시점은 해임 1명에다가 면직 2명을 더하면 3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직이 되는 순간에 4명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정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 구성 자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예.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그 혐의에 대해서 낼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결정을 예단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법무부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한다면 이게 만약에 너무 경한 징계가 나온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직무 집행을 이제 정지했던 그 명령 자체의 효력에 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중징계를 하게 되면 이것이 법무부가 이 혐의 자체가 1이라고 하면 1만큼만 처분을 해야 되는데 혐의가 1인데 10만큼 처분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라도 혐의가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임이나 면직이 되면은 검찰총장을 신임 검찰총장을 이제 다시 임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면직이 아니라 정직이라든지 감봉이 된다고 하면 면직 같은 경우 정직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대행으로 계속 이제 업무가 진행이 돼서 조금 이런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면 정말로 어떻게 될지 그 결정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한 이 헌법 소원 문제가 징계위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나오게 된다면 이때는 어떤 절차를 좀 밟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징계위가 이제 뭐
해임이라든지 면직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중징계가 내려진 후에 이 징계위원 구성 자체가 헌법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 나오면 결국에는 이 징계위에서 내린 결론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든지 취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면 해임이랑 해임 또는 면직에 대해서 신임 검찰총장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이 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 징계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문제가 이제 다시 불거지게 되면 검찰총장이 두 사람이 유효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이런 조금 헌정사상 좀 유례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고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법원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 굉장히 부담이 좀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 징계위원회 절차 진행 자체도 이 헌법 소원이라든지 뭐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야 뭐 법무부든 검찰이든 다 굉장히 조금 뭐 여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위 구성에 따라서 파행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일단 네. 징계위 명단은 이제 정보공개 청구, 시민의 자격으로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정부 기관이 몇 가지 사유에 따라서 비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법무부가 비공개 처리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윤 총장이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정보공개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이의 제기를 거쳐서 또 공개가 안 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까지 막 연달아 가기도 하는데 예. 이제 그 절차들은 밟더라도 징계위 이후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근데 이제 징계위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가 기피 신청입니다. 네. 예.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그 위원이 이 징계 어떤 논의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 위원을 지목해서 징계 대상자가 빼달라. 기피하겠다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순환이 되는 것이 그럼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해서라도 누가 위원인지 알아야 된다. 네네. 이 논리를 이제 윤 총장으로서는 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고 법무부는 이제 계속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당일에 또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일 윤 총장이 징계위에 나가서 위원이 누군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분을 좀 빼달라. 이런 식으로 또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기피 신청 대상으로 지목이 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이 사람을 기피할 건지 말 건지를 가지고 또 표결을 하게 되거든요. 예. 물론 이런 표결 절차에서 구성 자체가 어느 정도 법무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 그 인원들이 전원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또 그 기피 신청이 부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근데 이러한 고비고비마다 칸막이를 치다시피 하는 그런 절차들을 또 예. 쓰면서 결국에 이 절차들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문제를 삼는 이런 또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윤 총장의 어떤 그 위원에 대한 명단 공개 신청이라든지 기피 신청에 대한 예고 이런 것들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거부권, 기피 신청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징계위원으로 누가 지명될 경우에 좀 어떤 그림이 좀 예상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피 신청이라는 게 징계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사유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라도 이제 윤 총장이 뭐 몇몇 검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검사가 뭐 이제 지명이 된다면은 기피 신청을 할 것이다. 이런 네. 취지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기피 신청을 받지 않을 만한 검사를 지명하는 것이 법무부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만약에 현장에서 명단이 공개가 되고 그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징계 혐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볼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사람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현장에서 갑자기 이제 명단을 보고 이분을 기피하겠다. 이유는 뭐다.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 서면으로 사전부터 준비하는 것이랑은 당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이 보통 필요한가요? 그 기간 예. 자체는 이게 명시가 검사징계법에 안 돼 있다 예. 보니까 사전 통지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사유에 대해서도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하고 쓸 수 있게 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사유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간을 주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인데 현장에서 보고 바로 구술이라든지 바로 현장에서 서면을 쓴다고 하면 네. 그게 아무래도 그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또 그리고 기피 신청을 했을 때 그렇게 구술로 기피 신청을 하고 이것이 징계 관련해서 결국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다. 결국에는 그냥 그 징계위원 그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윤 총장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내가 이렇게 이 기피 신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었고 뭐 이 검사나 뭐 이 변호사나 이 법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징계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었다. 지금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윤 네. 총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이제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 월성 원전 수사 관련해서 이제 그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뭐 직접적으로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징계의 공정을 해야 할 염려가 있다라고 만약에 윤 총장 측에서 주장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기피 신청했던 것이 남을 것이고 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기피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라도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피 신청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이 징계위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징계위가 미뤄지면서 변수가 참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짚어본 여러 가지 것들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 전에 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 그러니까 12월 7일에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입장 표명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징계위가 여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있는데 여론에는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점에서 법관 대표 회의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좀 또 미지수인 것이 현재 보면은 이 법관 회의가 그 당일에 10명 이상의 구성원이 제안을 해야 안건으로 상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 검찰의 그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려지는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고 검찰 쪽을 성토한 법관이 4명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10명을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미지수로 있는 것이고 현재 기류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법관들의 집단적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또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일간지에 이 사찰이라고 불려지는 그 문건에 올라갔던 판사들의 인터뷰도 실렸는데 대체로 반응들이 이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소할 만한 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법관 대표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오를지라도 과연 이 그 사찰이라고 불려지는 그 문건에 대해서 어떤 규탄이라든지 이런 안건들이 가결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법관들 입장에서도 12월 10일 징계위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본인들이 해 나가야 될 뭐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립성, 공정성을 위해서 말을 아낀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 12월 7일 그나마 변수라고 있는 이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어떤 안건이 통과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그 앞서 저희가 초반에 좀 질문을 드렸었던 이 추 장관 측이 신청했던 즉시 항고와 관련해서 그 결과는 언제쯤 저희가 알 수 있을 건지 좀 여쭤볼게요. 즉시 항고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지난번에 이 집행 정지 신청도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볼 수가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기일을 잡고 어느 정도 시점에 결정을 할지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재량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도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10일 전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조금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